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시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각 나라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 자제 등의 캠페인과 함께 적극적인 검사, 격리, 치료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처럼 강력한 외출 통제를 강압적으로 하는 도시 봉쇄를 주로 하는 나라가 있고, 최근에 주목받았던 것이 스웨덴의 집단 면역 전략입니다. 물론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할 지경에 이르도록 막 나가는 일본도 있습니다만, 그 동네는 워낙 특이한 케이스라서 전략 축에도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번 영상에서 길게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은 스웨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스웨덴의 집단 면역은 스웨덴 보건학자들이 밀고 있는 것으로,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그 집단이 서서히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집단 모임과 외출을 아주 느슨하게 관리하다 보니 클럽과 식당, 미술관은 계속 열려 있었으며 몇백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도쿄올림픽 때문에 세계적인 악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큰 소리만 치느라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가 되고, 슬슬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도 검사를 하지 않으면서 마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스웨덴처럼 집단 면역 전략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고, 내심 큰 성공을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스웨덴처럼 통제를 하지 않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 전파가 되더라도 스스로 극복이 가능해서 면역력이 생길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금방 죽을 것 같은 환자가 병원에 오면 그제서야 일본의 최첨단 울트라 슈퍼 의료제도로 모두 다 고칠 수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서 판정을 받는 자들이 팍팍 늘어나면서 지난달 4일 52명에서 딱 한 달 만에 6,443명으로 120배 늘어나 버린 것입니다.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도 373명까지 늘어났고요. 결국 스웨덴에서는 정부에 좀 더 강력한 통제 조치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제출하는 학자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통제로 방향을 급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바라보는 일본 정부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내일 모습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검사를 소극적으로 했고 일본인들이 벚꽃 구경을 하도록 내버려뒀던 아베니까요. 일본은 한국이 스웨덴과 비슷하게 느슨한 통제를 하면서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방역 대처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 언론도 한국이 스웨덴과 다른 점은 전파 경로를 90% 이상 철저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3일자에서 한국은 검사와 추적, 격리와 치료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했고, 산케이 신문은 대량 검사와 판정자의 행적 추적이 증가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 신문은 유럽의 대다수 나라들이 도시 봉쇄와 같은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효과는 없다는 사실과 한국과 스웨덴이 온화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집단 면역이 실패한 반면 한국은 판정자의 전파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핸드폰 위치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제적인 외출 통제에 나서지 않고 자율적인 캠페인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강압적인 외출 금지 명령이 큰 효과가 없고 도리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니까요. 개인 상점 등 일상의 경제 활동은 허용하면서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 그리고 캠페인 등으로 증가 추세를 꺾은 한국을 당연히 주목하는 거죠. 지금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모범적인 케이스를 따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검사 키트도 수입해야 하는 입장이고 한국이 했던 모든 방역 대책을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판정을 받는 자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제는 대다수가 20대부터 40대까지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중추 노동 인력들이 아베의 무책임 때문에 이미 상당수에게 전파되었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전혀 모를 정도입니다. 이 엄중한 때에 집단 면역이라는 말을 믿고 국민들에게 마음껏 나가서 먹고 마셔라 라고 이야기한 스웨덴 스테판 레벤 총리나
그까짓것 통제하는 것쯤이야 라면서 마음껏 전파되고 판정받도록 국민들을 방치한 일본의 아베나, 정말 머리 아픈 지도자들이네요. 이들은 회사가 10년 뒤 글로벌 무대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 사냥꾼은 타겟을 고르고 주식을 매입해 회사의 경영진들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단기간에 회사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자들을 말하죠. 그렇다고 모든 기업 사냥꾼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선이 애매하죠. 유명했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기업 사냥꾼이 바로 칼 아이칸. CNBC의 보도를 보시면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2014년 1월에 미국 최대 규모의 렌터카 업체인 허츠라는 회사의 지분을 갑자기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당시 주식 가격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돈 많은 투자자 칼 아이칸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다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와, 우리도 들어가자 합류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업 사냥꾼은 그냥 평범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는 신경도 안 쓰죠. 어떻게 하면 단기간 내에 회사가 좋아 보이게 만들어서 돈을 벌까 궁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결과는 뻔합니다. 2014년 100달러 넘게 치솟던 허츠의 주식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20달러도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6년 전 여러분이 이 미국 최대 규모의 렌터카 회사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2천만 원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암울하죠. 칼 아이칸만큼 유명한 미국의 기업 사냥꾼으로 엘리엇이 있습니다. 최근 엘리엇의 유명한 기업 사냥은 바로 이탈리아 명문 축구 구단 AC 밀란. 12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이 구단은 세리에 A컵 우승만 18번, UEFA 슈퍼컵 5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 인터컨티넨탈컵 우승 3회 등의 화려한 기록을 지닌 구단인데 중국의 리융흥이라는 사람이 9,672억 원에 사버렸죠. 그런데 이 중국의 리융흥이 무려 3,921억 원을 엘리엇에게 빌려 AC 밀란 구단을 산 것인데 페어플레이 규정 위반으로 2019-2020 시즌 유로파 리그 진출권을 박탈당하는 등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리융흥이 엘리엇에게 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엘리엇은 단돈 600억 원을 투입해 AC 밀란의 새로운 구단주가 되었습니다. 엘리엇이 한국도 건드렸는데요. 상대를 잘못 골랐죠. 엘리엇이 타겟으로 했던 한국 회사는 삼성물산과 현대차그룹. 이들이 말했던 의도는 그럴싸하게 들렸습니다. 당시 실제로 기업 사냥꾼 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반대하며 쓴 중재 통보 및 청구 서면을 보시면 한국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수단과 동기에 의하여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라며 삼성물산의 주식이 낮게 평가되고 제일모직 주식이 높게 평가되도록 함으로써 제일모직 주요 주주인 이재용이 삼성물산을 염가에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라며 또한 당시 박근혜의 직권남용, 삼성의 이례적인 규모의 뇌물을 강요 등을 함께 지적했는데 만약 엘리엇이 자신들의 수익 증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도로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액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해주는 천사라 평가받았을 겁니다. 현대차 그룹에 딴지를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엇은 현대차 그룹이 주주들에게 더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원하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라며 현대차 그룹을 압박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들리는 소리죠. 마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해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엘리엇이 한국인 개인 투자자들을 이렇게 진실되게 걱정해 주었냐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높여서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업 사냥꾼들이 앞서서 어떻게 기업들을 헐값에 매입해 비싸게 팔아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챙겼고 기업 사냥꾼들이 건드린 기업들이 얼마나 나락으로 추락했는지 수많은 케이스들을 이미 확인하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삼성물산과 현대차 그룹 모두 결국 엘리엇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 엘리엇의 한국 먹튀를 방어해냈는데요. 당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엘리엇의 요구는 부당하다. 현대차가 엘리엇의 요구를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게 된다. 밝히며 엘리엇의 헛된 꿈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물러나야만 했던 기업 사냥꾼 엘리엇.
한국 사업을 담당했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대표죠. 제임스 스미스는 이후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엘리엇이 일본을 노리고 있다는 흥미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엘리엇이 일본 소프트뱅크의 지분 3조 원을 사들였습니다. 일본의 유일한 희망과도 같은 기업에 기업 사냥꾼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뱅크는 대규모 투자 실패로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가 27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 가장 많이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사무실 공유기업 위워크의 기업 가치는 6분의 1 토막이 나버렸고 8천억 원 가까이 투입한 윈커넥트의 기업 가치도 반토막, 7,300만 달러를 투자한 네마스카리튬 광산업체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까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미국 투자를 지휘했던 마이클 로넨이 사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최고 인사 책임자 미셸 홍도 회사를 떠났는데 고위급 임원들이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예비 투자자 중에서 누구도 비전펀드 2호에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 전했는데요. 현재 소프트뱅크의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은 비전펀드 2호가 심각하게 휘청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미디어 포춘은 왜 세계에서 가장 터프한 헤지펀드 엘리엇이 소프트뱅크를 노리고 있는가? 라며 이미 엘리엇이 소프트뱅크의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의 주식을 다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 사냥꾼의 전형적인 공격 패턴이 시작된 것이죠.